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곧 또 다음 달이면 합격자 발표를 하죠, 올해 시험, 그죠? 네, 또 여러분들은 아마 내년 시험을 이제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였는데, 자, 일단 제 이름은 그 책에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지 아마 서창규라고 돼 있을 거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대충 거기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수험 생활을 했었고요. 수험 생활이랑 여러분이 다 아는 국가고시라는 고시는 다 준비해 봤어요. 사시, 행시, 예시 다 준비했었고, 물론 최종 합격은 그 행정고시만 합격을 했고요. 원래 제가 원치 않은 쪽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은 제가 접어버렸고, 딴 길을 택한 거고, 강의는 제가 원체 좋아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제가 작년까지는 행정법만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아마 행정법, 헌법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수험생들이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의 적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전 시험은 헌법, 행정법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례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감안해서 학생들이 자꾸 헌법까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행정법을 했으면 좋은데 원래 제 강의는 헌법부터 했었어요. 원래 장기에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그 선택형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될 텐데 올해 여러분 선택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존 출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사례형도 마찬가지고요. 선택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칠판을 잠시 보시면 여러분 그 선택형이 출제되는 스타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판례예요. 이 판례를 누가 많이 기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습득하신 판례는요, 사례형의 또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판례는 하여튼 중요한 판례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최신 판례까지, 물론 최신 판례 강의는 별도로 또 해요. 어쨌든 첫 번째 스타일은 판례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판례 플러스 법령. 여러분들 뭐 헌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헌법 부속 법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행정법에도 법령이 상당히 존재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이 법령은 주로 일반법이 나와요. 대표적인 일반법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앞쪽부터 쭉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행정기본법. 이 행정기본법은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지문으로 몇 개가 나왔죠, 그죠? 행정기본법. 그 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일반법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 쭉 뒤쪽으로 가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기본법.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쭉 뒤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행정심판법. 그 다음 여덟 번째가 행정소송법. 이게 다 일반법들이에요. 일반법만 행정법에서는 법령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을 아시고.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강론으로 넘어가면요. 강론에서는 뭐니 해도 지방자치법. 이 지방자치법은 여러분들 헌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10번째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걸 줄여서 이제 토지보상법. 이 10가지 정도의 법은 여러분 시험에 단골 메뉴로 지문으로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이고요.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례형 종합 문제죠. 사례형. 이게 이제 종합형.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법령도 결합시키고, 그 다음 판례도 결합시키고, 이론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종합 세트로 이렇게 묶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판례예요, 판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문제 시비거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논란거리가 있는 건 출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선택형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사례형은 뭐 나중에 또 따로 하게 될 거고요. 사례형 기출은 그 정규 과정에서 제가 또 다루게 될 텐데, 하여튼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포맷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마 배우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총 5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문제 지문 다 꼼꼼히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더라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반복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걸 중심으로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보통 제가 한 70에서 80페이지 정도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 그 정도 미리 예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도 나오고 나면 내일은 아마 제가 어디까지 예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물론 뭐 약속 지키는 건 별로 없죠, 진도가. 어시대로 잘 안 됩니다만, 내일은 154페이지 정도까지는 미리 좀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미리 풀면서 여러분 꼼꼼히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보면서 뭐 이상하다 이런 것 정도 체크하고 오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가사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안 풀어준 게 있다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강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페이지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법치행정인데, 헌법에서는 이제 법치주의가 행정법으로 구현된 것이 법치행정이라고요. 이제 헌법할 때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왜 헌법을 같이 하려고 하느냐면 강의하기가 편해요. 이게 딱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과 행정법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고 협의의 공법이 바로 헌법과 행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고 헌법과 행정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경계선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공부를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조만간 공법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이 헌법과 행정법이 어떻게 연결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프린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한번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공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법치 행정은 기본이 3개죠. 자, 일단 여러분 기본은 돼 있다는 전제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초 강의는 아닌 거고요. 일단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그 다음 법률의, 그 다음 법률 유보죠. 이 2개가 핵심이에요. 이 2개가 핵심이고 사례 문제를 풀 때도 행정작용이 적법인가 이법인가 판단할 때 이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선택형에서는 이 법률 유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택형에서. 그래서 이 법률 유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률 우위는 항상 적용되지만 법률 유보는 적용 영역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걔네 대립한다는 걸 배우셨을 텐데, 이번 만들어진 행정기본법 8조, 행정기본법 8조에 보면 이건 중요사항 유보서를 입법하고 있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중요사항 유보서.
중요사항 유보설. 근데 이 안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의회유보설이죠. 의회유보. 이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가 있어요. 우리 대법원도 사실 여기에 거의 가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라는 거잖아요. 위임 주지 말고. 그게 이제 의회유보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본질사항인지, 이게 딴 말하면 이제 본질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 유보할 때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다가 플러스 법규명령이죠. 그래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의회 유보 사항일 땐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이제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죠? 예,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형에서는 법률 유보가 법치 행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기출 문제도 다 이걸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대포로 많이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강약 조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려놨잖아요. 그 1번 지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법률 플러스 뭐라고? 법규명령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보면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그 국회가 만든 법 플러스 그다음 위임을 받았다면 법규명령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불문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에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7번 잠시 보세요. 여러분들, 조례 있죠, 조례. 지자체,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인데, 이 조례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이고요. 근데 보통의 행정입법과 달리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죠.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회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빚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건 우리가 법규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는요, 이건 원칙적으로 이건 위임이 필요 없어요. 위임을 딴 말로 하면 이게 법률 유보잖아요. 법률 유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다음 뭐 벌칙, 하여튼 침익적인 내용의 조례일 때 이런 부가 조례인 경우 이때는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위임은 포괄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괄임이 가능. 우리가 보통의 법규명령은 포괄임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 이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포괄임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조례도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요. 이건 포괄임이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올해 여러분 시험에 비상도 하나 나왔던 거기도 한데 아시겠죠? 그 자치와 관련된 것은 포괄임이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번 지문이 왜 잘못됐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침익적 내용을 담은 조례일 땐 이건 수권, 딴 말로 하면 위임,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때 수권은 포괄임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과 관련하여 의회 유보. 자, 의회 유보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의회 유보 이거는 위임을 금지하는 거예요. 법규 명령으로 위임을 주면 안 돼요. 의회 유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한다 할 때 이 법은 법률에 근거해야 되지 위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유보는 뭐냐면 위임 금지. 위임 금지 통한 강화된 법률 유보다. 강화된 법률 유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 지문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 관련하여 의회 유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의회 유보 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이 안 된다고요. 위임의 자체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적시강제죠. 우리 적시강제는
척시광제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 신체 재산의 일방적인 힘을 가시하는 거잖아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신체 재산에다가 실력을 행사하니까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침익적일 땐 어느 견해를 취하든 법의 근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금 보세요. 그게 자치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치법적 사항을 이때는 위임하는 경우에는 뭐도 가능하죠. 포괄위임은 가능한데 자치든 뭐든 간에 어해유보가 적용될 때는 그때는 당연히 뭐다? 법률에 근거했으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치든 뭐든 간에 어해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자치든 뭐든 간에 그게 무슨 상황이라면 본질 상황이라면 이거는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어해유보가 되는 거예요. 어해유보가 돼요. 그리고 자치적인 사항을 위임할 때는 무슨 임은 가능할 수 있다? 포괄임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라. 그래서 1번에 왜 정답이 1번인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번 문제니까 좀 자세히 푼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은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뭘 취하고 있다는 거? 어해유보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이 뭐냐면 행정입법 부작위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국회에서 이런 사항은 법규명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정하는 거죠. 장시간. 그게 행정입법 부작위잖아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그 군법무관 보수를 갖다가 판검사에 준해가지고 정하도록 위임을 줬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안 정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지금 보세요. 아까 또 보셨잖아요.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그 자치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포괄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4번은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앞에 그 1번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고요. 5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판례 이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포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 사항인지 아닌지. 너무 두리뭉실하게 넘기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넘겨야 되니까 그 판례 사안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쭉 보면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법률유보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계속 반복되잖아요. 법률유보 할 때 법은 국회가 만든 법률 보라서 그 다음 뭐다? 법규명령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다고요?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인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 뭐 2번 이런 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크게 뭐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 그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위임을 줄 때 이게 포괄위임 하지 말아야죠. 기본은. 우리가 보통의 법률에서 보통의 행정입법으로 넘길 때는 이게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넘길 경우 이때 위임할 때 구체적 위임을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구체성의 요구 정도는 이 규율 하고자 하는 내용이 수익적이라면 좀 완화시키는 거고요. 침익적이라면 좀 강화시키고 수시로 바뀌는 분야라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행정입법 파트에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런 보면 돼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얼마나 반복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4번 문제 또 보세요. 법치 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금 봅시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그 자치법적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죠? 물론 이 자치적 사항일지라도 본질적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해유보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다음 2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이제 3번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가 올해 여러분 문제라고요. 올해 여러분 문제인데 기존에 나왔던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뭐냐면 그 법의 노조 통보. 이건 제가 이제 최신 5개년 판례 그거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었던 판례가 법의 노조 통보 케이스죠. 이 판례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법의 노조 통보는 이건 침입적 행위죠. 법의 노조 통보 받으면 노동상권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니까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유보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 법의 노조 통보를 법규명령, 즉 대통령령에 정하면서 위임도 없이 정해놓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 사안이니까 이 판례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뭐 4번, 5번, 그 5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배우셨어요? 그 특별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에도 오늘날 뭐가 적용되죠? 법치가 적용되는데 일반 권력에 비해서는 법치가 좀 완화될 수는 있죠. 완화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최신 판례에서 다뤘던 판례예요. 판례고.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법치 행정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제가 우리가 뭘 다룬 거죠? 법치 행정을 다루었는데, 이 법치 행정에서는 선택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법률 유보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앞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돼요, 이건. 나오는데, 우리 판례가 여러분들 본질상으로 본 케이스와 보지 않은 케이스를 좀 정리해야 돼요. 나중에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법규 명령도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어해 유보 사항일 때는 그건 위임을 주면 안 돼요. 이쪽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자치와 관련된 사항들은 뭐가 가능하다고? 포괄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조례 같은 경우 이거는 위임이 필요 없지만 원래는 침입적 내용일 땐 위임이 필요하고 이것도 자치니까 어차피 뭐다? 포괄위임은 가능하고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정법의 법원 파트예요. 두 번째 주제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이 법원에서는 사례형에서는 이 법원 파트는 불문법이 중요해요. 불문법이라는 게 지금은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죠. 행정의 법원칙 이래가지고 신뢰보호부터 비례원칙 쭉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선택형에도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불문법원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기는 딴 것도 추가돼요. 어쨌든 행정법 법원에는 크게 성문의 형태와 불문의 형태가 있는데 이 불문의 형태가 이번 행정기본법에 성문화됐죠. 성문화됐기 때문에 그게 불문법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성문법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헌법도 들어오죠. 헌법, 그 다음 법률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게 행정입법. 그 다음 여기 이제 선택형이니까 하나 더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국제법. 이 국제법이 여러분 조약 같은 이런 조약 같은 이런 것도 여러분 선택형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사례형에서는 볼 필요가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의 법원칙이다. 행정의 법원칙이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비례의 원칙, 그죠? 그 다음 뭐 신뢰보호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평등 원칙.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와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권의 원칙. 그 다음 이제 부당결부, 그 다음 신의성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돼요. 이 중에 선택형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면 이 신뢰보호예요. 이 신뢰보호가 이제 선택형에서는 빅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판례. 그 제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간 것들은 반드시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집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여튼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꼼꼼히 다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는 각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요. 자, 행정법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어났어요. 자, 이 사실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헌법과 행정법이 결합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특히 1번 지문 같은 경우,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 사회적 기본권이잖아요. 이 사회적 기본권이 뭐 추상적 권리인지 아니면 구체적 권리인지 헌법 시간에 논란이 있다는 거 배우셨을 텐데, 이건 제가 헌법 지식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 지금 사회적 기본권이잖아요. 사회적 기본권의 대명사 여기 지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 이걸 바라보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 헌법재판소는 그 최소한의 물질, 최소한 수준, 최소한의 미니멈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물질적 생활 유지와 관련된 것은 이건 구체적 권리로 봐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 이건 구체적 권리로 봅니다. 구체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거 있죠. 그 이상의 것은 그건 입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인데, 요거 이거의 이상의 유지, 이상의 유지는 이건 입법 재량입니다. 입법 재량이니까 입법자가 법을 정해야 그에 따라서 더 달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사회적 기본권을 추상적 권리로, 추상적으로 본다는 건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국민에 돈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냥 통째로 추상적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부분까지는 그건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입법자가 정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도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고 봐요. 모든 국가기관 구속.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 이 사법부를 구속할 때는 이거는 통제법리로서 구속하는 거고요. 이거는 행위규범으로서 구속하는 거예요. 행위규범. 이렇게. 자,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이걸 쪼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건 행정법 문제, 이건 헌법 문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 성격상 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험 끝나자마자 올해 시험 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게 전화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가 불만이고 뭐를 원하는지 공법에 있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이 기본적으로 왜 틀리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죠? 네. 그 통제규범으로 작용해요. 사법부 쪽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지문 보세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이 자기구속은 여러분 평등 원칙이 구체화된 거잖아요. 평등은 불법을 평등하게 해달라 할 수 없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구속이 적용되려면 간행이 적법한 간행이어야 돼요. 위법한 간행일 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내보호 요건 중에 하나가 기책 사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기책 사유가 있냐 없냐라는 건 본인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있다면 그 자의 기책 사유도 본인의 기책 사유로 본다, 이러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보시면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고 평등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을 따라야 할 절대적 구속력이, 여러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기구속은 절대적 구속이 아니죠. 사정 변경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기존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 자기구속 원칙의 한계죠, 한계. 한계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관행이 적법한 관행이어야 되고, 둘째는 특별한 사정, 쉽게 말해 사정 변경이 없어야 돼요. 그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5번 문제에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헌법 문제예요. 헌법 문제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봅시다. 어쨌든 법원 파트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신뢰보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다 어디에 들어와 있죠?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어요. 다만 요 자기구속 원칙은 이건 행정기본법에 없어요. 없고 이건 평등 원칙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된 게 자기구속.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례풀이 할 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실권의 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은 이건 특별법이에요. 이게 일반법이고. 그러니까 먼저 이것들을 적용하고 그게 안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뭐 1번, 2번, 3번은 쭉 읽어보면 돼요. 그냥 굳이 뭐 설명할 내용은 크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 다 되은 거고. 이제 4번은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뒤에 또 사례로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반드시 여러분이 복습, 외습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공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저랑 인연 맺은 친구들은 그동안 공법 때문에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의 특징상 거의 민사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공법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찬바람 불면 이제 오가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공법 때문에 슬퍼한 친구들이 다 극복돼서 다 학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잘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시면 하면 되니까. 자,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그 A라는 친구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요, 보통의 땅이라면 법은 하나만 적용돼요. 이 폐기물 처리업에 적용되는 줄여서 그냥 폐기법 이 하나만 적용돼요. 그런데 이 땅이 문제예요. 이 땅이 현재 뭐냐면 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계획법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 농림지역에다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폐기법뿐만 아니라 이 계획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준 농림지역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면 준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계획 변경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획 변경 청구권 들어보셨어요? 행정계획에서 그 계획 변경 신청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신청했는데 거부했을 때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고 판례 배웠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거와도 관련된 판례예요. 이거 사례 문제로도 자주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A가 행정청에다가 원래 폐기법에 보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폐기물 처리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이제 행정청은 적정 통보라는 걸 해요. 이 적정 통보가 뭐냐면 이게 사전결정이에요. 즉 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먼저 판단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건, 만약에 폐기법의 요건이 하나, 두 개라면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케이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나머지 두 번째 것만 갖추면 이제 허가가 나오게 돼요. 최종 신청하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적정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럼 적정 통보는 뭐냐 하면 나머지 요건까지 갖춘다는 전제하에
폐기물 처리업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의 공적 견해 표명 내지 선행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땅이 뭐라고요? 준농림지역에 묶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계획 변경까지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은 폐기법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기 때문에 나머지만 갖추면 이 법에 의한 나머지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약속인 것이지, 이 적정 통보 받은 것이 계획 변경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거에 대한 약속은 아닌 거라고. 뭐에 대한 약속인 거라고? 폐기법에 있어서 이 요건은 문제없으니까 나머지 거 갖추면 폐기법에 있는 건 끝내주겠다, 해주겠다는 약속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이거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선행 조치가 아닌 거라고. 선행 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이거에 대한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원래 신청한 거예요, A가. 신청하니까 이거 거부한 거예요, 거부. 거부하니까 A가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를 제기했었을 때에 대상 적격 있죠. 대상 적격에서 신청권이 있냐, 이건 인정했다니까요. 이건 중요해요.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거고요. 본안에서 이 거부가 위법인가 하면서 A가 주장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주장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라고. 왜? 선행 조치가 없다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 너한테 언제 계획 변경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대상 적격에서는 신청권은 인정한 거예요. 신청권 인정해서 이 거부가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는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래 신청권을 인정했냐 하면 보통은 인정 안 합니다. 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민은 기본적으로 신청권 인정 못 받아요. 그런데 이 계획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업을 못하는 꼬라지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까지 신청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해준 케이스라고. 잘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예, 그걸 아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그런 시각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5번 지문도 뭐 이것도 신뢰보호 관련해서 원래 이제 이 친구가 운전면허 취소될 상황인데 경찰이 띨빵하게 정지를 날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바로 잡게 됐을 때 정지를 믿었던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라 이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 판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방금 다 한 거랍니다. 이거라고. 7번 문제가 이제 이거 만든 거라고. 이해가 돼요? 예,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죠. 예. 그래서 7번은 제가 풀어드릴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법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잘못된 걸 중심으로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그 2번 질문 한번 볼게요.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헌법에 있는 규정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사회적 기본권조차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까 최소 물질 수준까지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했잖아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걸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자체에 의해서 각 국가 행정기관을 다 구속하게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해가 돼요? 물론 이제 일정 경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는 뭐가 있어야 되죠? 법률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국제법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보면 되는 3번, 4번을 묻고 있으면 이게 이제 국제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국제법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조약 관련해 가지고 헌법에도 배우셨을 텐데요. 이 조약은 다시 크게 정식조약하고요.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이 있다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조약이 있잖아요. 국회 비준 동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게 정식조약이라고요.
이 정식조약은 법률과 같은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약식조약은 그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국회가 입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거는 이제 행정입법, 즉 법규명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정식조약은 법률과 같은 레벨이니까 기존에 있는 국내에 있는 법률과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같은 레벨일 때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배웠죠?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는 뭐보다 아래에 있는 법이죠? 당연히 법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식조약하고 조례가 충돌하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뭐가 우선하는 거죠? 정식조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약이 뭐냐면 그게 보면 여러분 1994 간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WTO 들어보셨어요? 그 WTO는 뭐냐면 세계 무역 기구인과 동시에 이 조약이라고요. WTO. 이 WTO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체국 대우 원칙, 체국 대우 원칙하고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다고요. 내국민 대우 원칙. 아, 참고로 제가 국제법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국제법을 이제 예모고시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국제법 강의를 했었고 제가 사법시험 칠 때 선택 과목을 국제법을 제가 택해서 했었다고요. 그래서 국제법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이 체국 대우든 내국민 대우든 차별금지예요. 차별금지. 차별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체국 대우는 예국 물건과 예국 물건, 예국 물건하고 예국 물건을 국내에 들어올 때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요. 내국민 대우는 예국 물건을 국내에 들어왔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안에서 외국 물건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시면 이 조례가 무슨 조례냐면 우리 국산 농산물을 우대한 거라고요. 외국 농산물보다. 그럼 무슨 원칙 위반이에요?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국민 대우 원칙은 법률과 같은 레벨이라고요. 그럼 조례는 법률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은 그건 위법하고 법은 위법하면 효력은 무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4번 지문인데 이건 뭐냐면 7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내법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잠깐만 법학에서는요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 거예요. 배우시 법학이 출발해 이게 사람만이 권리와 뭘 갖는다고? 의무를 갖는 법학이라는 건 권리 의무를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법은 이래요. 근데 국제법에서는요. 국제법에서는 누가 사람이냐 하면 국가가 사람이에요. 그럼 국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개인 있잖아요. 개인. 이건 뭐냐면 소, 돼지와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제법에 터잡아서 개인이 뭐 주세요 못하는 게 기본이라고. 알겠나요? 예, 좋습니다. 그게 4번 지문이에요. 네, 그 정도.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국제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제 딴 강사들하고 좀 달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회학 공부를 다 했다고요. 이게 사시, 행시, 예시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 국제법부터 해서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편한 거예요. 전달하기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다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제법하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누가 사람이라고요? 국가가 사람이지 개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국제법에 한 권리 의무를 못 가지는 게 원칙이라고 개인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WTO 이건 정식 조약이라고요. 정식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레벨이고. 그러면 조례는 법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에 들어가 있는 정식 조약은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조례가 이거에 반해서 만든 조례라고. 뭘 우대하고 있다고요? 국내 농산물 우대하고 있으니까 국내 농산물과 국내에 들어온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고. 감이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됐어. 거기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도 헌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헌법에서 배운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적법 절차 원칙을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 적법 절차 원칙이 행정법에 넘어온 게 뭐냐면 그게 행정 절차라고요. 그 행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행정 절차법이고요. 그리고 이 적법 절차 원칙은
예, 법률 차원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바로 규율이 돼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2번 지문이에요. 자, 2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소득 같은 거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하는 놈 숨기고 학원 강사 중에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저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요. 신고할 때 제때 신고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득을 누락시키고 신고해가 나중에 들통나죠. 그럼 세금 횡단 폭격을 맞아요. 원래 내야 될 세금 플러스 더 갖다 때린다고. 그게 가산세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와 본세는 별개의 세예요. 이게 본세하고 가산세는 별개고 각각 여기에 각각 적법 절차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적법 절차가 적용되고 여기에도 적법 절차. 이거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더라도 적용된다고요. 그게 판례 기본 시각이로. 이런 것은 헌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각각 적법 절차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본세할 때 제대로 했다 해서 가산세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적용되어 있다고? 적법 절차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2번 지문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이 개별법의 기본적인 어떤 방식, 절차 이런 게 규정이 없어요. 없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이 여기도 별도로 본세와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 이게 판례 기본 시각이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적법 절차 원칙이 이제 여러분들 헌법상의 당연히 원칙이고요. 이게 이제 행정법에 구현된 것이 행정 절차. 그걸 규율한 일반법이 행정 절차법이라고요. 예, 그 정도. 나머지는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그 5번 지문도 약간씩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비과세 관해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뭐냐면 이게 선행조치 내지는 공적 견해 표명. 원래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계속 안 때리고 있어요. 그럼 국민은 그걸 믿어 안 믿어?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때리니까 왜 때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비과세가 일종의 부작이잖아요. 부작인데 세금을 안 때리고 있는 건데 이게 세금을 안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돼서 신뢰보호 적용해서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비과세 관행이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있다고. 이 요건이 첫 번째가 이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돼요. 계속 세금을 안 때리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일정한 이유 때문에 세금을 안 때린다는 의사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의사는요. 이 의사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가 돼요. 묵시적이라는 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묵시적인 거. 그래야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세금을 안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출 확대 때문에 세금을 안 때리고 있었다는 이런 의사가 개입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라는 건 의사가 없는 거죠. 만약 알았으면 착오 안 일으켰다면 세금을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5번에 있는 그 해설한 부분이 있죠. 그 해설 부분은 꼼꼼히 읽어 두셔야 돼요. 그게 한번 읽어 봅시다. 5번에서는 그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그 부분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 그 세금 계속 안 떼어온 객관적 사실만 갖고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되고,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속 세금을 안 때려왔다고 했을 땐 그건 신뢰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감이와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됐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면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 10번 문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중요한 판례죠. 실내 보호에 있어서 어찌 보면 리딩 판례격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땅에다가 A라는 사람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순진리교인가 하여튼 뭐 이게 또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근데 이 땅이요. 잼나는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두 개 묶여 있는 땅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가 투기가 마련될 경우에 그걸 잡으려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땅이요. 무슨 땅이냐면 이게 원래 여러분들 땅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농사만 지을 땅인데 지금 이 교회가 짓고자 하는 땅이 아마 그 산인지 토지를 이게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농지구나. 농지로 돼 있어. 농지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질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거 허가는 오케이 했어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이 허가가 판례하면 이 허가자 붙었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이걸 인가예요, 인가. 우리 판례가 인가로 본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행정청이 A한테 뭘 한 거냐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를 해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냐면 형질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형질 변경 허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A가 신뢰했겠죠. 신뢰해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사들인 거라고. 만약 형질 변경 안 해주면 A는 땅을 사봤자 이게 교회는 못 짓고 열심히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그게 신의 뜻이죠. 신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래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A가 약속을 했는데 안 해주니까 A는 뭘 주장했겠어요? 신뢰보호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신뢰보호에 반한다 이렇게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판례가 이거 신뢰보호 적용해줬어요. 신뢰보호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뢰보호는 기본적으로 요건도 갖춰야 되고 한계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이 한계라는 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성하는 거예요. 공익과 사익. 그러니까 여기 약속대로 형질 변경을 해줬을 때 빚어지는 공익적 슬픔하고 형질 변경 안 해주고 A가 농사만 짓게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될 슬픔, 그걸 저울에 달았을 때 공익보다 이 친구의 사익이 더 커야만 신뢰 보호대로 해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잖아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공사 저울에 다는 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사례 문제 풀 때 내가 이야기했지만 사례 문제에서 만약에 신뢰보호의 한계 부분에 걸려들게 됐어요. 만약에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보호를 못 해주게 된다는 건 비례의 원칙 위반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세요. 이제 그걸 갖고 만든 문제가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그 설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그럼 밑에 있는 물어본 지문만 보도록 할게요. A 시장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허가가 아니라 뭐다? 인가라는 게 판례의 기본 시각이잖아요. 강론에서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니은 지문 봅시다. A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 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라기보다는 토지 행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우리 판례가 봤었다고요. 그 다음 이제 A시장의 갑에 대한 토지 행정 변경 신청 불허가 결정이 우량농지로 보존하는 공익과 그 다음 이제 갑이 있게 될 불이익, 이게 이제 공사를 저울에 달죠. 그게 바로 신뢰보호의 한계 부분인가 동시에 비례의 원칙이라고. 이해가 돼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이 A씨 담당 공무원 답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책 사유죠. 만약 기책 사유가 있으면 그럼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이 못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좋아요. 자, 그다음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거 해놨죠. 기억은 앞에서 본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은 행정청의 내부 사무 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행정규칙이라는 뜻입니다. 행정규칙. 그 행정규칙의 지침서가 공포된 것만으로, 공포된 것이겠죠. 건이 아니라 것. 오타죠. 공표된 것만으로는. 이게 이제 뭐죠, 여러분? 우리 자기구속 원칙 기억나실 텐데, 자기구속 원칙에서 간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행. 이 간행과 관련해서 행정규칙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 행정규칙만 갖고 간행이 있는 것처럼 봐요? 아니면 행정규칙을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규칙을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돼요. 행정규칙 가지고 간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수와 판례의 기본 시각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구속 원칙의 근거를 우리 판례는 어디서 찾죠? 이건 평등하고 신뢰란 말이 들어온다고. 이게 간행이 쭉 있었다는 건 국민이 그걸 뭐 하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구속 관련된 판례에 보면 신뢰란 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같은 경우 그걸 적용한 뭐가 있어야 된다? 선례가 있으면 그게 신뢰 문제도 되고 자기구속 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요. 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해놨어요. 1번 지문은 행정기본법 조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문 판례 이거 섞어서 출제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 2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정책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뭐냐면 옆에 하나 받아 적으실래요?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 듣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예요. 국민 의견 듣고 의견 반영. 그 행정절차법 41조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국민 의견 듣고 의견 반영하는 거. 이 행정절차법 41조 적어두시고요. 그럼 여러분 입법 예고가 되면 예고된 대로 법이 무조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반영을 해서 달라지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한 걸 믿고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뭐가 적용될 수 없다고? 신뢰보호가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거.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나머지는 여러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5번 지문은 또 뒤에서 한번 볼 텐데, 5번 지문이 뭐냐면 그게 세 번째 줄 지문에 체크하실래요?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 그거 딱 꽂고 밑에다가 진정소급이라고 딱 줘. 그럼 진정소급일 때는 여러분들 소급 배우셨을 텐데 헌법에서도 자세히 배워요. 뒤에서 하게 될 거지만 칠판 잠시 보세요. 우리가 소급은 이 소급엔 진정소급이 있고 부진정소급이 있잖아요. 진정소급은요, 이 진정소급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진정소급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 14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끝났어. 대학생활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법을 바꾸고 가지고 200학점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시 학교로 오세요. 이러면 이게 진정소급이라고. 근데 부진정소급은 여러분 1학년 들어갈 때는 140학점이었는데 학교 생활 도중에 200학점으로 바뀐 걸 여러분에게도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부진정, 진행 도중에 적용하는 거, 바뀐 걸. 근데 진정소급은 훨씬 더 국민을 뒤통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소급일 때는 이제 원칙은 소급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뢰가 입법 형성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입법 형성권보다 신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단 소급되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소급이 될 수도 있고 보호할 신뢰가 없는 경우 별로. 그 더 큰 공익이 있을 때 우리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재산 몰수하는 이런 것들 생각해. 그다음 부진정 소급은요. 이건 원칙이 소급이 되죠. 소급이 된다는 건 신뢰보다는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공익이잖아요. 공익. 이건 사고. 그런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거는 반대로 소급이 안 될 수도 있죠. 뭐가 더 큰 경우? 신뢰. 기존 법을 믿은 신뢰가 이거보다 더 클 경우에는 소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이 기본 공식을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그 소급 적용, 진정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죠, 원칙은. 그래서 그러니까 5번은 뭐예요, 지금? 5번이 진정 소급이 아니라면 개정법을 적용하는 거는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거. 자, 잘못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 지문 볼게요.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 그 착오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가 신뢰보호를 적용 안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관행이 성립하므로 행정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위배되지가 않는 게 기본이라고.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디귿 해설한 거 보세요. 아까 본 판례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착오로 인한 경우. 그 다음 리얼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인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그 법 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 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한목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의자 집단을 위해서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어떤 제도나 이걸 신뢰했다고 무조건 신뢰를 보호해줘요. 한계가 적용돼요. 한계가 뭐예요? 공익과 사익을 저울에 달아야 된다고. 달아가지고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버렸을 땐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지한다는 게 뭐예요?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신뢰가 보호되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붙는다? 항상 한계가 따라붙는다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됐어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문은 여러분들 그 강론 파트에서 공무원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여러분 결격자 있죠. 공무원 임명 결격자에 대해서 그 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 임명을 믿었던 사람의 신뢰 보호 안 해준다는 거. 그 판례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결격 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무슨 사유로 보죠? 우리 판례가 무효 사유로 봐요. 그 무효인 경우는 신뢰를 보호 안 해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2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뭐 틀린 지문들은 가급적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또는 비과세관의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러분들 입정 책임은 누가 진다고 배웠죠? 입정 책임, 딴 말로 증명 책임이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배웠잖아요.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하잖아요. 지금 입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밝혀지면 유리해지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누가 좋아요? 국민 쪽이 유리한 거잖아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지문에 보시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 법한 행정, 아까 보세요. 우리가 평등 원칙에서 파생된 게 뭐죠? 자기구속 원칙이.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이건 다 공통점은 차별금지잖아요. 차별금지. 둘 다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 적법한 걸 똑같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법한 걸 똑같이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그게 평등이 됐든 자기구속이 됐든. 알겠죠? 그럼 법치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평등 원칙이든 자기구속 원칙이든 적용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4번 지문은 뭐 보면 되고 행정기본법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실권의 원칙이잖아요. 실권의 원칙 12조 2항. 실권의 원칙도 신뢰보호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특수법리라고 해요. 그 다음 5번 지문에 보시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한 이유 사정이 변경, 이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은 행정법에서는 중대한 공익적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바꾸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뢰보호 한계에 저촉되기 때문에 신뢰보호 위반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3페이지 15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